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내 머리부터 뿜뿜 내 발끝까지 뿜뿜 뿜뿜. 하기로 했잖아요. 뿜뿜. 박자가 그렇게 늦으면 뿜뿜이 이상하게 들려요. 아, 그럼 요거 할 때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반박자시고. 오케이. 다시. 음악 NG. 쪽수지 높네. 아, 끝났어요. 저 두 번은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한 소개 오프닝 송은 다시는 없을 이런. 듯합니다. 올 한 해도 국회에서 열정 뿜뿜, 존재감을 내뿜으면서 달려오신 분이죠. 2018년 마무리를 함께하기 위해서 와주신 명예 외부자이자 비공식 시청률 분석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비공식 시청률 분석가는 뭡니까? 외부자들이 많이 타락했군요. 좀 늦게 합류해가지고 그러니까 장진영 변호사님이 아주 활약이 이 대단하시고. 물 마실 때 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되는데 네네네. 음수사원이라고 외부자들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우리 네. 그래서 시청률 분석가라고요. 아. 오늘 좀 나와야 되는데 시청률이. 나올 거예요. 뿜뿜 나올까요? 뿜개 효과. 뿜게? 뿜뿜. 뿜개, 이른바 뿜뿜. 뿜개 효과. 박부음계. 박부음계. 그만해. 아, 근데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게 이렇게 크리스마스나 연말이 돼도 분위기를 잘 못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어릴 때만 해도 뭐 산타가 진짜 오느냐, 그 밑에 선물을 진짜 뭘 놓고 가느냐 막 이렇게 되게 기다렸던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마음만이라도 우리가 어떤 그런 어린 시절 동심으로 좀 돌아가서 연말 연시에 좀 받고 싶은 선물 이야기라도 좀 해볼까요? 아쉬운 김에? 뭐가 받고 싶으세요? 저요? 네. 도심으로 돌아가죠. 카메라 드론. 카메라 드론? 와. 가끔가다 집에서 이렇게 띄워보고 싶거든요. 이제 테라스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보이나. 남의 집 이렇게 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찰하시려고? 불법 촬영? 몰카. 드론 몰카.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사는 곳이 위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저는 요새 진짜 갖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시계인데 예. 스마트폰이랑 연동되는 거. 아, 그거를 하나 갖고 싶은데 제 아내가 안 사주네요. 아, 산타는 아내 되시는 분이시군요. 뭐 누가 있겠어요. 착한 일을 했어야지 평소에. 그러니까. 아, 좀 친 교수님 하나 좀 어떻게 좀. 착한 일을 했어야 좋지. 혹시 박 아, 저는 좀 분위기를 좀 깨야 될 것 같네요. 왜 이렇게 세속적이 되셨죠, 다들? 뭘 받고 싶으신데요? 저는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우리 외부자들이 네. 시청자의 사랑을 듬뿍 받고 진짜 스텝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서 와 그러시는데 이게 동심이 아니라 사심이에요, 사심. 이게 정치인이에요. 예. 얼마나 순수합니까 우리의 꿈은. 근데 명예 소금을 외부자 뿌리니까. 클래스가 네. 다르다. 우리 박범계 의원. 울면 안 돼. 노래 부르시나요? 이건 저 아닌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박산타 오셨네요. 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박산타. 크리스마스 선물 기가 막힌 걸 가져왔으니까. 이거 뭐 진짜 들어있네요? 아니, 선물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네. 레이디 퍼스트.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뭐지? 신중권 교수님에게는 좀 큰 걸. 큰 거는 원래 실속이 없는데. 이게 실속 없을 수가 많아요. 이거 대빵 큰데? 아니 그 사실은 대빵 큰 건. 와. 사실은 이 실속이 하나. 대변일 하실 때 다시 한번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정말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산타가 주신 거니까 예. 한번. 그럴까요? 열어볼까요? 또 오. 선물은 개봉하는 맛이죠. 선물은 개봉하는 맛이죠. 아니 이 안에 또 박스가 들어왔어. 이거 내 거예요. 와, 이야, 아 목도리구나 목도리. 목도리다. 따뜻하게 나겠네요. 웬일이에요? 아 이거 제가 이 빨간 목도리 있구나. 좋아하시는 분. 오, 색깔이 아주 와, 우아합니다. 이거는 여기 아니 이거 내가 이거 할래요.
우리 고양이 줄라 그랬는데. 고양이 역시 집사야, 집사. 역시 집사지. 아니, 그러니까 정의당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드리려고 했더니 안 바꾸시다 그래서. 그거 그럼 이걸 우리는 와. 둘로 갑시다. 블루하고 가까워지려고. 네. 약간 라이트. 그래요? 이를 가까우신 거 아니고요. 지금 평화당생이에요. 아니 뭐 그 색깔 그거보다도 너무 우아하고 아주 고급스러워. 와, 이거. 아, 감사합니다. 와. 딱 붙어? 하트, 하트에 하트. 자, 자타공인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하는 언어술사 외부자들의 본격 토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이 상당히 거셉니다. 전 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폭로 그리고 청와대 해명 이것이 핑퐁 게임으로 번지는 양상인데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보고서 리스트에는 범죄 정보보다는 고위공직자나 여권 실세, 그리고 일반인 교수와 민간 기업 등에 대한 동향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리스트만 보면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 수사관은 이 동향 폴더 이외에 범죄 정보가 담긴 첩보 보고서가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서 이 논란 쟁점부터 좀 짚어주고 가실까요? 쟁점만 짚어주다가 이제 다른 패널님들의 파상 공세에 방어도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만 방어까지 감안해서 제가 쟁점 설명을. 당초에 김태훈 이제 검찰 6급이거든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특감반이었고.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특감반인데 당초에는 작년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반대가 많았습니다. 내부에서. 어떻게 과거 정부에서 썼던 그 특감반을 또 쓰냐. 근데 뭐 역량이 꽤 있다. 이제 그런 소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되면서 이제 채용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터진 문제가 최초에는 이 김태우 씨의 비위 문제로 터졌지 않습니까? 경찰청 특수수사과 대단한 데거든요. 경찰청에서는 제일 센 조직인데 거기에 찾아가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의 비위 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그것을 탐문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정보통신부의 감사 담당관으로 가려고 시도했다는 거. 골프 접대는 뭐 기본적으로 나왔고요. 이렇게 하면서 최초의 언론의 비판은 왜 그런 비위 혐의자를 왜 이렇게 솜방망이 징계도 안 하고 돌려보냈느냐. 네.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의인이 돼버렸어요. 안중근 의사가 돼버리는 지금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이 자기의 그런 비위 혐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뤘던 특감반의 여러 보고서들을 지금 언론에 이제 공개를 하고 급기야 이것이 자유한국당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쟁의 지금 도구가 된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이제 고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경철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이 됐는데 그래서 여야에서도 이것이 과연 이 김태우 수사관의 양심 고백이냐 아니면은 자신의 비위 사실을 무마하기 위한 거짓말인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 가지고 공방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이 사람이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건 아마 여야가 아마 다 공감하지 않을까. 라는 거고요. 보면은 이분이 좀 세게 걸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대충 징계로 끝날 사안이라면 이렇게 안 가요. 딱 보는데 지금 보니까 죄질이 상당히 나빠요. 뭡니까? MBC 녹취록에서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이분이 그 건설업자랑 주고받은 녹. 이걸 딱 보면은 건설업자가 반말을 해. 야, 이래가면서 이래라 저래라 막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폰서 관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딜을 하자라는 게 바로 이 딜이 그거였죠. 나 수사받을 때 경찰에 와가지고 압력을 행사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딱 보니까 이건 구속사안인 거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되느냐? 정치 문제로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 예컨대 비리 문제다. 그럼 국민 100%가 처벌해라 이러는 거거든요. 정치 문제로 가면 반으로 나눠요. 50대 50. 실제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동기를 보면 저도 양심 고백은 아닌 것 같고요. 앙심 고백인 것 같아요. 앙심. 앙심을 품고. 그런데 문제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냐, 가치가 없냐.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사건에서도 최순실의 남자들 많이 있었죠. 여러 명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의인화 됐잖아요. 아주 위인처럼 됐는데 그 사람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뭐
우리가 칭찬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정보 중에서는 우리가 취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올바른 소리를 하고 정확한 얘기를 하면 그건 귀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육국 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올바른 소리라고 보질 않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죠. 좀 전에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뭐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런 걸 가지고 주변적인 걸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옳은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그 말하는 동기예요. 그리고 그 MBC 그 김태호 녹취록 있잖아요. 그걸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2013년에 네가 그 조사를 하다가 그 청와대에서 쫓겨나고 하는 바람에 스톱을 했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번 풀어봐.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대로 그 스킬을 가르쳐주는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이분이 하는 주장하고 그 청와대에서 나오는 해명하고 좀 부딪히잖아요. 라고 했을 때 이분이 하는 그 주장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신빙성을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해봐도 변호사로서 재판을 해봐도 이렇게 이제 동기가 불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 사람 말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지 주장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프레임을 씌워서 묵살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언론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기정사실화해서 터뜨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언론에서 할 일은 그 말의 팩트 체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지금. 그냥 때리고 있잖아요. 예, 상당히 중요한 논점들을 다 얘기하셨는데 저는 특별 감찰반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다 잘 아실 거예요. 2003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때 만든 조직입니다. 그죠? 그 앞에 사직동팀. 그렇죠. 사직동팀을 없애면서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 브랜드의 조직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거기에 그친 게 아니고 이 정보 조직이란 뭐냐면 녹피의 가로알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들리기도 했는데 날일자를 써놓고 옆으로 하면 가로알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날일이 되는 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정보 조직이라는 건 정보 사냥꾼이에요. 시키는 대로 가서 물어오는 거지. 그리고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합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요. 묵인하거나 방조하지 않으면 그런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1년 전에도 경고를 했는데 계속했다. 그리고 자기랑 같이 물러난 다른 사람들도 그것도 텔레그램으로 위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서 똑같은 일을 다 했다. 이건 밝혀지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그것의 문제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주고받으면서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게 다이내믹해야 되니까.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정보 조직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만 줬는데 말 한번 합시다. 대표님 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에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과거 군사 독재 정권들의 적폐와 관습이 굉장히 남아있는 거예요. 경찰의 사직동팀이 물론 정권을 지키는데 기여도 했지만은 엉뚱한 정보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권층으로서는 굉장히 유혹을 느낍니다. 그걸 활용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사직동팀을 해체시켰어요. 피해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의 시계를 이명박 대통령이 원점 10년 전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으로 10년간 이어지니까 과거의 그러한 민간 사찰 정보의 타성 관성이 남아가지고 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이루어졌다. 지금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연 김태우 수사관이 그렇게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하면은 왜 그때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가? 그리고 그게 전부 자기의 비리로 걸려가니까 의인화시켜 나가는 이 풍토가 저는 굉장히 개탄스러워요. 이제 우리 이 박혜진 아나운서님 포함해서 지금 6분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서 청와대 근무 경험은 우리 박지원 대표님이 이제 왕 실장을 하셨고요. 예. 이수석님 계시고. 이수석님이 하셨고 저는 수석까지는 못 갔지만 민정수석실은 저만 유일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수석보다 센 자리죠. 그 특감반의 구조를 아셔야 돼요. 이게 보세요. 조국 민정수석이 시켰느냐, 김태우 수사관이 자기가 알아서 했느냐, 이 쟁점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그걸 지시했다.
자기의 미래와 관련된 셈법에서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걸 지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특감 반원들의 자기 영역들이 있습니다. 소위 그 안에서 자기 주특기를 활용해가지고 정보를 게더링합니다. 그것이 보고를 누구한테 하느냐? 선임 행정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럼 선임 행정관 위에가 박형철 비서관입니다. 단계가 벌써 3단계예요. 민정수석까지는 4단계예요. 민정수석까지 보고가 돼야지 일국의 정권 차원에서의 소위 민간인 불법 사찰이 있었냐 없었냐라고 논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네. 지가 만드는 것은 만들었다고 그래서 첩보에서 지가 보고하고 초초안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권 차원에서 불법 사찰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 자, 그래서 지금 잠깐 그 한국당에서 제보를 받았다 하죠. 일명 김태우 리스트라는 네. 이 감찰 보고서 목록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 쟁점이 민간인 사찰 여부이고요. 또 이 문서가 실제 존재하느냐 그 여부에 대한 논란도 같이 지금 네, 있기 네, 때문에 그 이야기로 좀 김태우 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보고서 목록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정치인 관련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친박계 핵심 인물인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비위 관련 동향,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간의 갈등, 고건 전 국무총리의 장남 고진 씨의 비트코인 관련 사업 동향 등등. 또 그 밖에 또 이제 민간인 관련이 있는데 그건 이제 진보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님이죠. 이분이 이제 VIP를 비판하는 게 있는데 사감으로 VIP 비난이라는 보고서가 있고요. MB 정부 방통위, 황금 주파수 경매 관련 SK 측의 8천억 특혜 제공 등등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컴퓨터 화면을 내가 직접 찍은 것이다. 근데 본인이 직접 준 게 아니라 뭐 중대한 범죄예요. 이런 것을 검찰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제가 민정수석이었으면은 검찰을 움직여서 김태우 잡아 넣어버렸을 거예요. 대표님 말씀은 지금 감찰반원에게 그러한 민간인 사찰을 시킬 만한 민정수석이었으면 이 수사도 김태우에 대한 수사와 감찰도 전광석화처럼 일어나가지고 잡아넣었을 텐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지금 얘기가 자꾸 말씀입니다. 잠깐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좀 여기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자꾸 얘기가 김태우의 부도덕성, 조국 수석의 말하자면 선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이건 논점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사안은 잘못된 사안이다 하는 인식을 안 갖고 있다는 게 저는 그리고 국민들한테 지금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은 정말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기류를 딱 읽고 절대로 엄한 짓 하지 않아요. 에이, 그건 아니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엉뚱한 아니, 짓, 잠깐. 아니 저도 엉뚱한 짓 해가지고 자기 진급까지 하려고 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정보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있어요. 또 알아서 하는 것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은 알아서 하는 게 더 많아요. 아 물론이죠. 저도 별거 다 받아봤는데 예, 저도 받아봤습니다. 아주 솔직히. 편하더라고요. 아니 유혹도 그러니까 느끼고. 그 유혹을 끊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데 동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진즉에 단호하게 이런 일을 하지 말라 난 그러든가 그것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알았으면 못하게 하고 돌려보내 진즉에 징계를 하거나 했어야지 왜 시간을- 문제가 되니까 이제 와서 그러느냐. 얘는 부도덕하다. 지금 예. 조국은 뭐 선의가 있다. 이거는 다른 맥락이에요. 본질과 다른 얘기다 이거예요. 조국 수석의 선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한 면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커져버린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비트코인 사건이 크게 터졌다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당장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뭐 했느냐? 정보도 수집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사찰을 했느냐가 문제이지 정보 수집하는 것은 나는 할 일이다. 그렇게까지도 봅니다. 지금 현재 국정원도 없고. 경찰도 검찰도 다 안 하고 있어요. 정치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찰과 정보 수집은 구분돼야 되고 그 정보 수집 관계마저도 과연 조국 수석이 그렇게 할 뿐이냐? 저는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는 판례가 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일 것.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두 번째, 그 수단과 방법이 미행이라든지 염탐이라든지 또는 망원경을 통한 뭐 이런 거라든지 도청이라든지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지 않을 것. 그 세 번째,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사람의 사생활과 관련될 것. 이런 것들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그 10건의 내용들을 보면 그중에 민간인 불법 사찰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수보회의에 참여 멤버인 민정수석에게 보고되거나 민정수석이 지시하거나 아니면 알고서도
완전히 묵인하거나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 3건 정도라는 거거든요. 박경철 비서관이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직권남용으로 걸면서 정작 이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만드는 장본인인 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지 않았어요. 네. 이건 모순이죠. 근데 그 가상화폐 대책을 민정수석이나 청와대에서 수립해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니까요.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제목만 보면 고건 전 국무총리 장남 고진 씨의 비트코인 관련 사업 동향 이런 보고 파일이 있단 말이에요.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여부를 왜 그 대책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까? 민정에서? 이 부분이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대응하는 거는 그러면 비트코인 대책을 우리가 수립하지 않았어야 되냐? 이건 전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사감을 가지고 비난했다. 이거는 일회성 그냥 단편적인 보고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비트코인 사업 동향이라는 제목만 봐서는 이렇다더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지속성이라는 부분도요.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관찰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걸 자신만만해 이건 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연찮게도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참여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과 관련된 분들이 이 가상화폐 협회에 관련 단체장들을 맡고 있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대통령이 되신 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게 돼요. 그것이 동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상화폐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특히 참여정부 인사들이 여기 있느냐에 대해서 일단 그 조사를 하게 된 원인이 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걸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소유를 갖고 있고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한 게 아니고 왜 여기에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냐라는 차원에서 조사의 동기가 만들어지고 조사를 해본 거죠. 참고를 좀 조금 더 보충을 할게요. 당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오히려 정권이 신나게 두들겨 맞았단 말이죠. 왜 우리 돈 벌게 하는데 우리 마지막 분까지 막느냐라고 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지지율이 그냥 쭉 떨어져가지고 최저 지지율을 찍었던 게 아마 올해 1월 달인가 그때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봐도 유시민 씨가 아주 정확하게 그때 나와가지고 잠재운데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때 그걸 갖다 했어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땅을 치고 울고 있겠습니까? 근데 막았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신들 뭐 했느냐, 민정에서. 당신들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느냐. 거기다 더 나아가서는 그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참여정권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그게 바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권한테 바로 그 타격이 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당연히 그 부분 정보를 갖다 알아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고건 씨라는 사람을 갖다가 현 정권에서 공격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포인트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게 포인트예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소문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하는 것하고 그것을 넘어서 개인의 그 사람의 사업에 내밀한 영역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사생활 영역이나 아니면 재산권 영역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지금 그 자체가 국민 의혹을 키우는 거예요. 그 제목 하나 가지고 내용을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업 개인이 어쩌고 이런 것을 본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또 커지는 아니요, 거예요. 제가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그렇게 얘기한 김태우 씨 쪽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까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묵살해버릴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아니, 드리는 누구도 묵살하자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아니죠. 지금 김태우 이 사람 믿지 못하니까 이 사람 말은 믿을 바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김태우 리스트가 민간인 사찰 증거다라는 게 이제 한국당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절대 아니다. 인간인 사찰이란 것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과거 정부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까지도 했는데 그 해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우선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렸다. 김태우 미꾸라지를 김태우 장어로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울순물은 가라앉는다. 예. 그다음에 우리는 사찰의 DNA가 없다. 요 세 가지만 놓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대응의 원칙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먼저 허겁지겁 막 손바람 맞게 하루에 2번씩 말 바꿔가면서 해명할 것이 아니고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을 해서 딱 설명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종합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민정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김의겸 대변인이 정확히 파악을 못한 채 이겁니다. 주니까 나와서 얘기하다가
앞뒤가 안 맞으니까 또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 이런 겁니다. 하루에 2-3번씩 하는 일이 생겼죠. 근데 그 3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한다면 큰 뚝도 작은 구멍이 커져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우선 조심해야 하는데 그 해명이 틀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 불순물은 가라앉지만요, 저수지에 빠진 시체가 올라오듯이 진실은 부력을 갖고 있다고요. 경솔한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세 번째, 전 요 대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찰의 DNA가 없다는 이런 오만불손한 그 말은요,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성인도 사찰의 DNA가 있어요. 공자님도 자기 제자들이 뭘 하는지, 걔는 오늘 제대로 책을 읽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은 이건 하지 마.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들이 알아서 정보를 물어오는 일이 없는데, 이른바 그래도 차별성 있게 그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으면, 저는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가서 무슨 대책을 세우시겠다 그럴 때 그런 과감한 무슨 저걸 내놓으실 줄 알았어요. 그 특감반 없애라. 강한 공격은, 강한 방어는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역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한국당에서 국정조사 특검을 주장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하자. 그리고 나아가서 특검까지 하자. 네. 이렇게 하면은 혼란이 다 잠재워져서 일거에 되는 거예요. 네. 왜 자꾸 해명만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 너무 처음에 이제 이 김태우의 개인 비위가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프레임이 무슨 민간인 사찰이냐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청와대가 약간은 좀 근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맷집이. 좋은 지적이에요. 네, 결국 지나고 보니까 우리 박지원 대표님만한 근력이 있어야지 얼마나 고초를 많이 줬는데 결국 다 나중에 클리어되잖아요. 근데 너무 하나하나에 너무 빠르게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철학을 바로 이어받고 있는 핵심에 있는 인사들이 저는 민간인 불법 사찰은 꿈도 못 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저는 그런 신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와 특검까지도 스스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 점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의 검찰을 보면서 굉장히 세게 수사합니다. 뭐든지. 그리고 언론과 여론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이 왜 이렇게 더딘가? 그리고 아니 세상에 아무리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그 컴퓨터에 화면이 찍혀가지고 마구 뿌려지고 매일같이 언론에 보도되고 매일같이 개인 인터뷰를 방송과 신문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범죄 혐의점이에요. 다. 전부 다 공무상 비밀 누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도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사안은 적어도 검찰이 천광석화처럼 진실을 밝혀내야 돼요. 꼭 우리 쪽만 유리하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진실을 바로 밝힐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뭐 이 정권의 무슨 뭐 상징어처럼 됐잖아요. 그죠? 올해 뭐 사자성어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저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쳐다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동의를 구하는. 하긴 뭐 저를 좋아하시는. 그렇죠.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이제 규정하신 그 말하자면 사찰과 정보 수집의 차이에 대해서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근데 기무사 사찰 얘기를 잠깐만 제가 하면은, 기무사의 지금 당시 세월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구조활동에 투입된 그 몇천 명 그 엄청난 군 병력, 그다음에 그 사회적 파장을 보면 당연히 유족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여론을 그럼 어떻게 해야 또 군의 구조활동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뭐 조금 그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 따라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뭐 정상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활동을 사찰이라 그래갖고 4번, 5번 불러다 조사하고 수갑처에 망신 주는 바람에 자살까지 하게 된, 제가 알기로도 저도 조금 구분을 알지만 진짜 참군인이거든요. 이렇게 어쨌든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을 적폐청산한다 그래갖고 한 수사에, 검찰 수사의 행태에 비춰본다면 지금 이 정도 사안이라면 이거는 아니, 당장 압수수색해야 돼요. 제가 기무사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세상에 모든 언론이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국방부, 민주당, 청와대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만약 여당 의원이고 내가 만약 청와대에 있었다고 하면은 나는 엄연한 사실을 왜 밝히지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대통령만
모든 욕을 먹게끔 만드느냐. 그런 민정수석실이 있는 사실도 보호를 못 하는데 저는 일탈된 행위는 단연코 이걸 보니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무능한 정권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왜 DNA란 얘기까지가 나왔을까?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공 중에 하나는 국정원의 국내 사찰, 국내 정보를 없앴잖아요. 그리고 조직도 다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정보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실 겁니다. 아까 박지원 대표님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청와대 특감반이 그런 정보의 공백을 메꾸는 기능을 해요. 이번에 청와대 특감반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한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철저하게 남용 여지는 막되 그리고 보고 차원, 보고 레벨을 철저하게 구분을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첩보의 흐름을 억제하면 안 된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왜? 정보와 첩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진짜 살아있는 정치도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러는데 정보와 첩보는 더한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말단에서 움직이는 특감 반원들은 솔직한 얘기로 경계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들어오는 첩보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첩보를 정리할 1차, 그 초초안을 정리하는 것까지도 막을 수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문제. 그 위에서 선임행정관, 특감반장, 반부패 비서관, 민정수석까지 어느 레벨까지 보고되고 그것이 묵인되고 지시됐느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수원지검에서 지금 배당받았으니까 정광석 것처럼 좀 수사하라는 겁니다. 아까 그 뭐 불순물, 미꾸라지, DNA 얘기했잖아요. 거기다가 뭐 박형철 비서관은 찌라시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반응이요. 저는 상호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딱 봐도. 문재인 정부 DNA는 없다. 사찰이란 건 없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자기네들이 한 말로도 불순물 미꾸라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부 안에. 그게 어떻게 DNA를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그 자체로 모순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감찰 보고서를 찌라시 취급할 바에는 차라리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폐지하라. 이거 누가 얘기했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2014년도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 그때 비대위원을 하셨던 문재인 당시 비대위원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들이대면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나 민정수석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 얘기하듯 하지 말고 대통령이 그리고 민정수석이 책임지라라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박관천 씨는 개인 비리 없었어요. 근데 김태우 씨는 개인 비리가 있는 분입니다. 박관천 씨는 그것만 얘기할게요. 잠깐만요. 문건 유출 안 했습니다. 근데 김태우 씨는 문건 유출했습니다. 그다음에 박관천 씨는 사건 터진 다음에 그냥 함구했어요. 이분은 매일 떠들어대고 매일 메일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문건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상 뭐 약간의 오류는 있지만 그 대체적인 진실이었단 말이죠. 조홍천 씨가 뭐라 그랬냐면 정보의 한 60%는 사실에 부합했다라고 나중에 판단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쉰떡밥들 갖고 온 거거든요. 에이, 진 교수님이 왜 그러세요? 그걸 갖다 같이 놓고 얘기를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박관천 경정은요. 당시에 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리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개인 비리가 있어서 그걸 덮기 위해서 자기가 개인 비리가 했냐란 말이에요. 수사의 착수원인은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그렇더라도 거죠. 그때 정권이 법조인 답변 쉽게 말하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번 폭로의 비리가 그 문건 공개의 동기가 개인 비리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그런데 김태우 씨는 개인 비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차이입니까? 그래서 지금 청와대는 그런 해명 끝에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를 통해서 고발장을 지금 네. 제출한 상태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처벌돼요. 왜냐하면 공무상 비밀 누설을 했거든요. 예. 이건 반드시 처벌됩니다. 유죄 판결이 되는데 제가 왜 이러한 사찰 이런 게 없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이런 사건이 나면은 저는 생리적으로 뭘 좀 알아보고 싶은 함구욕이 굉장히 많아요. DNA가 있으신 거죠. 그런 DNA가 나한테 있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문재인 정부 민정비서수석실에서 석연치 않게 원복된 검찰 수사관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접촉을 했어. 역시. 네. 그런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처음에 최순실 사건의 여러 가지 내용을 첩보를 만들어 가지고 생산해서 보고를 했더니 반장이
공공기관 아니고는 하지 마라. 예.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지금 이 김태우는 좀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서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청와대의 대응을 보면 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금 고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말이 정말 거짓말이고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를 문제를 삼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태우가 했다는 뭘 얘기하려고. 주장의 상당 부분이 그 대응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뭐가 보는 거예요. 인정? 인정이- 민간인 사찰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공무상 비밀이 아니에요? 아니죠. 공무상 비밀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 입장은 민간인 사찰한 적이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다라는 거죠. 본인이. 전에 박관청 경정 관련해서는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그리고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 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됐는데 그 기록물과 관련해서는 사본,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라 그건 무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정윤회 문건이 공무상 기밀이 됐는데 그 정윤회 문건 내용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그런 사실이 아니다. 허위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비밀이 된 거예요. 김태우가 하는 것은 공익성을 포장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의인 프레임으로 좀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인 불법 사찰을 자기가 해놓고 자기 말에 따르면 자기가 해놓고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세상에 폭로를 한다. 이만큼 공익적인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그것이 공개가 돼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의 공개는 아닌 겁니다. 지시 없이 제가 관행적으로 했든 뭘 했든 했다면은 굉장히 중죄죠.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 알겠는데 지금 당신들이 진짜 사찰한 거야? 남들한테 그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으면 뭔가 스스로에게 더 큰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꾸라지 무슨 이런 얘기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듣고 싶은 정서에 어긋나는 행태를 계속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임종석 실장 그 조국 민정수석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반드시 국정조사 특검까지 가리라고 보거든요. 이건 정치적 사안으로 이미 번졌기 때문에. 자, 그 그러니까 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게요. 한국당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 고발과 더불어서 특검 추진 주장하고 있거든요.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고요. 민주평화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당 회의에 안 나갔으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 의견으로는 국정조사도 특검도 하는 것이 이 나라 촛불혁명의 완수의 길이다. 예. 제가 한마디 보태면 예. DNA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정조사나 특검 이게 유전자 감식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런지 한번 보자. 그러면 당당하게 저는 먼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죠. 네. 유전자 감식하자. 정말 사찰의 DNA가 없는 건지. 네. 유전자 감식하시죠. 박 의원님. 왜 저한테 이렇게 앞을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유전자 감식 한번 해보시죠. 청와대 특감반에 컴퓨터 모니터가 찍혀서 그 목록이 104건인가요? 그게 언론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손에 들어가서 이게 흔드는 지경까지 가는 순간 저는 이거는 완전히 순수성을 완전히 잃었고 내부 고발자, 공익제보자라고 얘기하기도 참으로 창피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찰의 수사가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지는 게 저는 순리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나 언론의 의혹이 남는다면은 그때 네. 국정조사와 특검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지금은 검찰의 수사가 먼저입니다. 예. 국정조사나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길이에요. 예, 그것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왜? 검찰은 만약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가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불명예스럽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이때 과감하게 국민을 감동시키는 조치를 함으로써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남은 임기 3년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삽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이번에 오히려 대통령께서 좀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해라. 국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1년 내내 다사다난했던 자유한국당의 연말 분위기 어떨까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등장과 함께 내부 리모델링의 가속도가 좀 붙고 있는 모양새인데 취임 첫 주에 그 비대위의 물갈이 명단 발표됐죠? 예. 현역 의원 112명 중에서 21명에 대해서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또는 향후 공모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포함된 그 21명을 보게 되면 친박계 최경환 등 12명, 그리고 비박계가 김무성 등 9명이 이제 고르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나름대로 큰 폭의 교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 스스로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분들이 있고 또 지금 검찰에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거나 이런 분들 합치게 되면 남는 거 한 6명이거든요.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좀 먹을 거 없다고 저 그런 꼴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봤을 때는 사실상의 인적 쇄신은 없다고 봐야 된다. 예,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신 걸로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요. 예. 저는 높이 평가했어요. 예. 그리고 김병진 위원장이 잘했다. 라고 했는데 현역 의원을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아있는데 절대 지금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도로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를 갖다 붙였어요. 돌아올 것이다. 중요한 건 뒷부분에 그렇지. 액센트가 있는데 언론에서는 앞부분을 그 도로 돌아올 것이다를 사탕을 벌써 너무 일찍 던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한국당이에요. 예. 한국당은 지금 도로 박근혜 당이 된 거예요. 그렇죠. 내년 2월 한국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당 대표가 되는 사람이 공천권 행사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선은 당 대표가 되려면은 그 21명의 의원들이 가장 많은 표를 가지고 있는데 던져야죠. 살려준다. 그리고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현역 의원들을 잘 데리고 가야 돼. 그러니까 사탕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탕이라는 거는 이제 구제 가능성. 그렇죠. 원내대표가 열어놓겠다 말한 부분이죠. 사실상 더 이번에 이제 첨가가 된 건 6명인데 예. 그나마도 이분들 구제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 봐가지고 구제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말짱 도루묵이 된 거나 다름없는 거죠. 아니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이학재 의원은 박근혜 비서실장 했고 탈당했고 바른미래당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정리한 후에 왜 의인으로 또 받아들여요? 그렇죠. 네. 이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 도로 되는데 저는 그래도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업거래에 대해서는 국민이 용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대정신에 따라갈 거다 했는데 저도 틀리더라고요. 역시 박근혜 힘이 있어. 그러니까 도로 박근혜 당 된 거지.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운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하면 다음 공천 기회 드릴 수 있다라고 수습을 했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뒤집기 같은 거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바로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비대위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데 수습 작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게 제대로 속된 말로 장사가 되려면 원래 시끄러워야 돼요. 이게 딱 벌어진 다음에 뭐 탈당한다 그리고 막 내친다 그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김 빠진 맥주처럼 돼버렸는데 원래 지금 그 21명보다 한 10대 명 정도를 더 이제 그 탈락 명단에다 올려놨었는데 제일 1차적 고려가 불편한 진실이지만 혹시 숫자가 너무 늘어나서 이 사람들이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의 상황이 되면 그거는 통제가 안 된다.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 30몇 명 잘랐다. 그러면 그 사람들 뛰어나가서 친박당 만들어지면 그럼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충수가 돼버린 거예요. 모처럼 결단을 이래서 했는데 이렇게 김 빠진 맥주처럼 돼버린 거는 우리 정치 발전에서도 조금 안타깝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경원 우리 특히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중도의 도움도 받았지만 친박 쪽 도움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걸 다독거릴 수밖에 또 없는 현실적인 한계. 이게 이제 다 어우러져서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교착 상황이.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러면 소위 이 물갈이의 대상에 오른 사람들이 공천 배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다른 문제라고 다른 봐요. 문제인가요? 전혀 다른 문제.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게 아니다라고 공언을 했잖아요. 예. 의정활동 열심히 하면 다시 기회가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친박 의원들의 뭐 지지가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번에 당선이 됐잖아요.
친박계 의원들은 당연히 그 밥값 청구를 할 거고요. 또 나경원 의원은 내가 밥값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그 가능성을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열어놓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그런 일 없다 하니까 두 분 사이에서도 적절하게 좀 말씀이 계셨던 듯한 느낌이 들고 결론은 총선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죠. 공천을 안 준다라는 발표가 아니거든요, 이게. 쇄신 대상이지. 그래서 공천에서 배제된다라는 도장이 찍혀지기 전까지는 다 이거는 부도수표라고. 그러니까 우리 박혜진 앵커가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엇박자가 나왔다. 네. 그런데 그건 엇박자가 아니고요. 짜고 치는 모습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할 분담.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고 이미 다 합의가 된 아유, 저 순수한 이야기라는 우리 거죠. 박혜진 아나운서 이렇게. 영혼을 정치색으로 물들이고 계시고 오염시키고 계시고. 보수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새 식구를 맞았습니다. 이학재 의원. 우리 장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별로 이렇게 놀라운 소식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학재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도 자기 지역 구민들한테 난 돌아갈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다. 그래서 그 인천에 있는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의 지역위원장들이 부글부글 끓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굉장히 비판이 많았는데 이제 당내에서 뭐 그런 얘기들을 뭐 이렇게 소리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제를 하고 있었지만 이분이 이렇게 뭐 저쪽으로 돌아간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놀라운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위원장 직을 네. 가지고 갔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 도의상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바른미래당한테 주석의 상임위원장 자리가 배분이 됐는데 정보위원장 자리를 놓고는 이혜훈 의원이랑 경합을 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미 이제 본인은 마음이 떠나서 콩밭에 가 있었는데도 정보위원장 출마를 해서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심하게 말하면 그때부터 능력과 의사도 없이, 의사와 의지가 없이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바른미래당 몫으로. 뭐 사람 속인 거죠, 정치적으로. 사기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국당에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배제한 명분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사람들. 그다음 두 번째가 당의 분열에 책임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놓고서 가장 이분이 또 사실 보면 가장 뭐 그 박근혜 대표의 그 비서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친박 중에 핵심 역할을 했다 하니까 상당히 저쪽 입장에서 보면 사실 배신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또 모시고 그래서 도대체 저쪽의 기준이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아, 그게 한국당이라니까. 정계 개편의 불씨는 나는 손학규 대표가 제공할 것이다.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네. 그것은 친박근혜당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 볼펜만 어느 지역 특정 지역에 꼽으면 당선되게 돼 있어요. 그 존재 자체가 정치예요. 그런데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되면은 저는 박정희, 박근혜 이 향수 세력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호남도 5%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박근혜 당이 상당히 많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된다. 이렇게 되면은 바른미래당은 친박을 찾아가는 이학재 의원도 있을 거고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비박으로 가는 사람이 있게 돼요. 그랬을 때 손학규 대표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당을 정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학재 정보위원장이 가니까 손학규 대표가 이부 자리는 놓고 가라. 중이 절 싫으면 떠나라.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맞는 말이다. 그러면은 이미 떠난 중 세 사람도 네 사람도 좀 벌려주라. 그랬더니 말칵 발언을 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손학규입니다. 이번에 보세요. 제가 단식하길래 손학규 정치에 진짜 이번에 금메달 딴다. 김정은 위원장만 답방을 안 하면 문제가 없는 거야. 손학규 징크스가 깨지는 거야. 아무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을 보면요. 안 지키게 써 있어요.
노력한다? 뭐? 검토한다. 검토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보고 풀었단 말이야. 풀어놓고 지금 와서 안 되니까 다시 비장한 각오를 하겠다는데 이제는 약해 없으니까 손 대표 다시 가지 마. 저도 개인적으로는 단식 그 푸실 때 어떤 상황을 이렇게 봉합하고 모면하기 위한 그 자유한국당의 의중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너무 일찍 푸시는 것 같다. 속으로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합의를 했고 그걸 믿었는데 그 믿은 사람이 바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바보라고 약속을 안 지킨 사람들이 문제죠 지금. 아, 그러니까 거기 장 변호사. 네. 국회의 합의는 안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정치 혐오를 불러오시는 아니 말씀이세요. 어떻게 됐든 현실이니까 국회는 싸우는 곳이지 일하는 게 아니다. 싸우면은요 공론화가 되는 거예요.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은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국민 정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리 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1월 달에 안 된다는 거지 손학규 대표가 지금부터 내가 다시 투쟁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타협을 잘해서 2월, 3월 달이라도 국민 여론을 등에 업으면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지 어떻게 제가 손학규 잠시만요. 대표를 예. 공격할 처지는 아닙니다. 저는 그 아까 우리 장재영 변호사 말씀 중에 세상에 이번 합의문을 믿고 단식을 풀었다는 것은 저는 손학규 대표님의 그동안의 과거의 그 정치적 경륜에 비춰볼 때 잘못 해독한 게 아니고 단식할 생각에 처음부터 야무지지 않았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느낌을 속인 사람들이 나쁘지 어떻게 속아 남은 갖고 사람한테 있어요. 나쁘다 가노. 왜냐하면 그 내용이 합의문 이거예요.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한다예요. 세상의 국회 합의문 중에 가장 느슨한 형태의 합의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숱한 국회 합의문 중에 완전한 확약에 가까운 합의문도 안 지켜지는데 검토와 추진이라는 두 단어가 들어간 이 합의문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풀으셨길래 이상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저는 손학규 대표님한테 아픈 부분은 이학재 위원장의 탈당이라고 봐요. 근데 바른미래당의 상임위원장직 몇 석 안 돼요? 2석인가? 네, 2석. 근데 그 중에 한 번 50%가 지금 탈당을 해서 거대 제1야당으로 넘어갔어요. 이거는 정계 개편의 서막이거든요. 한국당에서는 정보위원장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고 하죠.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내려놓지 않는 게 국회 관행이다. 이러면서 조금 비호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간의 관행을 따라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정치적인 도의를 지켜야 되는 건가요? 1998년 이후로 상임위원장직을 갖고 있으면서 탈당한 사례가 21건. 예.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진영 의원님이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선되잖아요. 예, 도의적인 분이죠. 그러니까 안 내놓고 간 사람 진영 의원님 같은 분이 3분 계셨어요. 원래 이제 상임위원장직은 우리 박지원 대표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교섭단체를 정확히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이게 배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의 역량과도 관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예, 선수와 교섭단체인데 그 교섭단체의 몫으로 간 상임위원장직이니까 교섭단체를 이탈하는 순간 전제가 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놓는 게 맞는데 다 안 내놨고 한 3분 정도가 내놨더라고요. 그동안. 그런데 되게 그렇게 가서 성공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지금 현재 정치권들이 그런 관행이 중시한 게 아니라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니까 저 같으면은 내놓고 나가겠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도의상 당연히 어긋나는 일이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그 상임위원장을 갖고 오는 거를 엄호하는 그거는 결코 지지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역시 도로 한국당이구나 하는 그 이미지를 주기 쉬우니까. 도로 박근혜당. 예. 저는 이제 도로 박근혜당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거는 오히려 당내에서도 그거는 우리 깨끗하게 그 무슨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관행이라고 해서 구태를 용납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동관 수석이 계속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해요. 인적 쇄신도 있었고 이제 앞으로는 2월 전당대회 큰 행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 타이밍 맞게
콩카콜라 TV가 개국을 했더라고요. 혹시 우리 패널분들 중에 보신 분 계신가요? 저 구독하고 있는데. 구독자십니까? 네. 어떠셨어요? 뭐 저 요즘 개그 프로그램이 없어져가지고 재밌어하고 있습니다. 진 교수. 예. 이런 구독자들 때문에 콜라 값이 내려요, 지금.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가 지금 큰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쁜 이미지로. 브랜드 이미지 실추? 네. 아니 근데 뭐 거의 첫날 구독자가 4만 명을 기록했대요. 지난 주말 현재로 8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네. 이제 1,000만 뷰를 그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어쨌건 화제의 중심에 설 만한 정말 재능 있으신 것 같아요. DNA. 정말 DNA죠. 재밌습니까? 우리 박 의원님도 예. 보셨나요 혹시? 아니 전혀 관심이 없는데 다만 이런 생각은 갖죠. 제가 홍준표 전 대표님에 대해서 즐겨 표현하는 건데 국민의 인기는 없다. 그러나 국민 관심은 100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만큼 대중적인 정치인으로서 이분의 탤런트를 따라갈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범보수 진영의 인사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겠죠. 보는데 그것이 뭐 인기가 있어가지고 정말 지지해서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일종의 센세이션을 그런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 오히려. 현실에서 두고 말고는 뭐 이름 많이 나오는 게 좋다고들 얘기할 정도로 그런 지지하건 안 하건 그렇게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역량이라는 건 사실 쉬운 것은 아닌데 다만 저도 이제 좀 아쉽달까 하는 것은 물론 뭐 트럼프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지도자 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라와 국민과 혼회하는 그런 그 진정성 같은 것들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재미없잖아 이렇게. 아니죠. 그거를 그 기본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재미도 올라가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좀 고뇌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이분이 왜 갑자기 유튜브에 뛰어드셨을까? 이게 뭐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돈 벌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정치 일정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전당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총선은 2020년이잖아요. 총선 출마하시려고 그거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분명히 목적이 있고 전당대회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유튜브가 어떤 데냐면 그냥 이른바 가짜 뉴스의 온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8만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직 더 갈 겁니다. 왜냐 거기서 보통 그 가짜 뉴스 생산하고 막 이런 유튜버들이 보통 20만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오기 때문에 20만까지는 무리 없이 갈 거라고 보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예요. 재밌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만담꾼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그래서 보면 나르시즘이 있습니다. 아, 역시 홍준표가 옳았어. 또 두 번째는 뭐냐, 음모론입니다. 뭐 체코 왜 방문했느냐. 거기서 분명히 현금이 오갔을 거야. 막 재밌잖아요, 사람들. 그다음에 또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아요,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뭐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재밌거든. 근데 이게 뭐냐면 진지한 정치인이다라기보다는 뭐냐면 일종의 그 만담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받는 인기인데 이게 과연 정치적인 힘이 있을까 좀 모르겠고 시원하다고 느끼는 사람, 이걸 듣고 시원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어떤 분들인가 한번 보세요. 저런 걸 대체 믿는 사람들도 있는가? 믿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주 특정한 부류잖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극단적인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코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을 얻고 이제 나가겠다는 거고요. 역시 홍준표답고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내부자들에서도 이렇게 거론해 주는 게 홍준표 선전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 나올까요? 저는 홍준표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계산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나오려면은 친박을 택하느냐, 비박을 택하느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결정을 계산기를. 할 것이다. 저는 나온다고 보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친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워딩들의 변화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권의 역시 최대의 중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예.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분의 대중적인 감수성을 따라갈 황교안 총리하고 비교해보면 금방 그 이미지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구하기를 일종의 그 하나의 프레임으로 짜가지고 이 대중성에다 그것을 씌우면 저는 전당대회에서 상당한 정도의 파급력을 마치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은 비박이었죠. 그러나 친박화하면서 원내대표를 먹었듯이. 지금 친박화되면서 한국당에 당대표에 보면은 출마 가능성 높게 보신다. 이주영 부의장, 나경원 원내대표,
다 친박 서포트를 받아서 친박 성향으로 가서 돼요. 친박 지지 받아야 대표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대구 달성에서 일단 되려면은 그리 가야죠. 또 대통령도 출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걸 바꿔 말하면 네. 홍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출마해서 그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또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예. 출마하면은 예. 친박으로 갈 거고. 그러면 되죠. 네. 그렇게 또 돼야 우리 쪽은 좋아요. 그런 거 아닌가? 문재인 정부 2년 차, 올 한 해도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원년 멤버인 우리 진 교수님부터 또 명예외부자이신 박범계 의원까지 외부자들도 정말 쉼없이 수많은 이슈 분석에 임해왔는데요. 늘 그렇듯이 아쉬움은 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한 아쉬웠던 이슈 한 가지씩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예. 뭐 아쉽다라는 말은 너무 약한 것 같고요. 큰 상실감 있었죠. 우리 노회찬 의원이 불교의 길을 떠나신 건데요. 어쨌든 그분은 떠나셨지만 그분이 이제 하려고 했던 일들이 좀 실현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다들 지금 막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도 뭐 여야 다 합의한 것처럼 얘기했다가 또다시 딴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2년 전부터 우리가 구의역 사건 때부터 이런 일, 이른바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 법안들 막 내고 그랬는데 국회에서 지금 잠자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 구의역 그 스크린도어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 김군법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2년 후에 또 이렇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김용균법 이렇게 이야기 명명이 되는 건데 또 다른 이름으로 명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이게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될 텐데요. 제가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보죠. 그냥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죽음의 외주화라고 말하고 끝나버리잖아요. 이런 겁니다. 발전소 안전사고가 2012년부터 16년, 즉 5년 사이에 346건이 있었는데요. 그중 사상자가 난 게 337건, 말하자면 97%가 하청 노동자예요. 그 다음에 사망자가 40명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37명, 그러니까 92%가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일들을 이분들이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번 년에도 2인 1조로 작업하게 돼 있는데 하청이 되다 보니까 안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작업하다 결국 사망했는데 2인 1조였으면 이번 사건 안 났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 인건비 줄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이득이 됐겠죠. 근데 문제는 그 이득에 대한 대가를 노동자들이,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명으로 치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배우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데 그 어리석음의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그 대가를 앞으로도 우리가 또 치를 거라는 거죠. 예상되잖아요. 또 누군가 계속 죽을 거고 죽어나갈 거라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왜 그 노동자들의 요구가 뭐 무슨 얼마를 더 올려달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발 목숨 걸고 일하지 않게 해달라. 이건 이 이야기 하나 지켜줄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올해 있었던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우려가 있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데드크로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최근에 일제히, 그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보다 부정 지지율이 비록 뭐 찰랑찰랑 하는 거지만 그것이 시작이 되면 경제 어려움이라는 건 그게 하루아침에 그 회복이 안 되는 것처럼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쉽게 회복이 잘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도 최저임금 내년 10% 인상안을 6개월 정도 좀 유예하자 이런 제안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그 시행령이 그렇죠. 통과가 됐죠. 예.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시행이 될 거죠. 근데 내년에 또 10%가 인상이 되면 이거는 더 이상 여력이 없다. 이렇게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이제 상징되는 소득 성장이 이제 최저임금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생활 인프라 또 어떤 비용의 측면 이런 것도 다 비용 절감 다 포함되는데 최저임금이 이제 먼저 갔죠. 그래서 올해 이제 작년도 예산안 통과할 때 내년도에 지금 이제 생활 SOC 관련해서는 꽤 많이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이제 성장 정책은 이 소득주도 성장 말고도 혁신 성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혁신 성장을 강조하고 있고 그 혁신 성장의 두 가지는 제조업,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인더스트리 4.0을 하고 있죠. 제조업 혁신이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과 같은 새로운 신산업 성장 동력을 또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는 역시 심리거든요. 임금이 오른, 그와 확실히 그 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사실상 임금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생활 수준을 갖고 계시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죠. 그런데 임금이 오른 그런 직군에서 소비가 진작에 돼야 되는데 한국 사회의 소비 패턴과 구조가 이렇게 쉽게 반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분 말씀 뭐 상당 부분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올해 그 외부자들 꼭 다뤘으면 하는 이슈가 안 다뤄져서 좀 늘 좀 아쉬웠어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이번에 올해를 강타한 이슈 중에 젠더 이슈죠. 네. 페미니즘 이슈고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이번에 올해를 강타한 이슈 중에 젠더 이슈죠. 네. 페미니즘 이슈고 개인적으로는 젠더 이슈가 사실은 잘 낯설어요. 낯설고 어렵기도 하고 또 한 번도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올해 뭐 그 홍대 누드 모델 몰카 사건, 네. 네, 그게 사실은 그 페미니스트들을 굉장히 분노케 했던 사건이잖아요. 결국은 항소가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제 지역의 이수역 폭행 사건, 그게 제 지역이라 제가 실제로 가서 조사도 했었어요. 현장 조사도 하고 이제 이런 첨예한 이슈들 그리고 특히 잘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 외부자들에서 새해에는 좀 다루어서 방송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대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면에서냐면은 그러니까 여성을 갖다 처벌한 건 우리 같은 40, 50대들이 했고. 자기들은 한 번도 차별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차별을 당하고 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제가 수업을 하는데 그 시험을 딱 끝나고 한 여학생이 나가는데 그 여학생이 독서와 토론이라는 이제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너 그거 냈니? 그랬더니 냈대요. 그래서 그 네가 낸 주제가 뭐였니? 그랬더니 딱 오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귓속말로 하는 거예요. 페미니즘이요. 네. 20대잖아요. 그 젊은 애들인데. 얘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글 썼다는 사실 자체도 못 얘기하는 그런. 공개적으로 발언했을 때 그 파장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 토론 시간에. 되보기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컨대 남자들은 솔직히 그렇고 솔직히 저도 잘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여자여 본 적이 없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자 되기를 하는 게 예컨대 82년생 김지영 이런 책을 좀 봐야지 그럴 수가 있겠구나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집에서 바로 보셔도 그 아내의 모습을 보셔도 아내의 고민을 한 번쯤 들여다봐도 그렇죠. 혹은 딸. 예. 제 아내도 올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 여자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우리 아가씨들의 남편을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돼? 저도 그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내 서방도 아닌데 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소위 말해서 그런 거죠. 내 서방. 별로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었는데. 아니, 시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아니, 제가. TV로 보는 아니, 그거는 오늘의 명언이야. 이제 빨리 저 사법농단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자, 네. 박 의원님은 뭐 어떤 것들이 가장 아쉬운 이슈로 나오시나요? 작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올해 내내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만든 게 이제 사법농단 사태예요. 저는 이 사법농단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이면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시비시와 같은 그 일제 전범 기업을 상대로 했던 우리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했던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본과의 그 박근혜 정부가 외교 문제로 이렇게 좀 뭐 소위 짬짬이를 하려고 그 판결을 미루고 해가지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전부 다 불러가지고 이런 그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즈음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보루인 사법부가 이렇게 재판을 거래할 정도까지 타락을 했으면 누구를 믿고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개탄에 맞이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전직
법원행정처장 두 분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평소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완전히 현격히 다른 그래서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법부가 제대로 정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비판을 잘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도 뭐 모르겠습니다. 내년 초 정도면 좀 정리해서 국민의 심판을 좀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법원에서 판사 8분인가요?에 대해서 징계를 했죠. 네.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했는데 어떻게 저 정직 6개월이냐라는 국민들의 시각이 있죠.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더 놀라웠던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 재판 거래고 사법농단이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대법원에서는 고작 품위 손상을 했다. 뭐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 사건의 실체하고도 전혀 동떨어져 있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매를 오히려 더 버는 그런 결과를 맞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헌법적 가치를 파괴한 일이잖아요. 이게 뭐 그냥 예컨대 이제 판사 하나하나한테 어떻게 구체적으로 청탁에 들어가고 어떻게 재판에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했는지 이건 밝혀내기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잡힌 것도 있잖아요. 예컨대 재판을 미룬다라든지 해서 사실상 판결을 무효화시킨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입한 게 드러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잖아요. 정의를 세우는 곳이 그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국민들에 대해 납득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사실 시작할 때는 우리 박지원 대표께서 막 산타 복장도 하고 선물도 나눠주시고 훈훈하고 아주 따뜻하게 시작했는데 뭐 아주 열띤 토론을 성탄절답게 아주 한 것 같습니다. 많은 걸 배웠고 또 역시 젊은 분들하고 이렇게 출연하니까 제가 젊어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박지원 대표님이랑 있으니까 젊다는 소리도 듣고 나도 있는데 뭘 그래 당신은. 절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절보고. 예, 우리 박 의원님은? 네, 작년에도 마지막 방송, 올해도 마지막 방송 이렇게 배우자들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좋고요. 올해도 잘 마감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뿜개 효과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두고 보시죠.